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도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이 수업은 도표 풀이에 있어서 나는 초보다, 왕초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엄청나게 도표를 잘 푸는 학생들이 들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도표만 오면 뇌정지가 오는 친구들, 그리고 도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할 강의이니 도표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라고 하는 거 막연히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디부터 접근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그 생각 때문에 1, 2분이 그냥 날아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나오는 도표는 사실은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복지가 있을 거고 부양비가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성불평등 내지는 불평등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과거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빈곤으로 도표가 출제되었었죠. 그 다음 사회 이동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현재 수능에서도 사회 이동, 사회 계층에 관련된 도표 문제는 출제가 돼요. 다만 이 도표가 엄청난 비율 또는 비례식 또는 뭐 함수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사회 이동은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상중하로 바꿀 수만 있는 능력이 있다면 풀 수 있는 도표 중에서도 좀 하급의 도표 문제니까 뭐 언급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지만 요즘에 안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다면 빈곤에 관련된 도표,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서의 도표, 이런 여러 종류의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바로 복지 문제하고 부양비 문제는 해해 년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도 역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것 같고, 그럼 부양비하고 복지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양비하고 복지라고 하는 도표가 서로 주제, 내용은 다르지만 문제 푸는 방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표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몇 대 몇, 몇 분의 몇, 이걸 갖다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연습,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를 갔다가 너무 부실하게 다니고 중학교를 너무 부실하게 다녀서 정말로 비율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제일 좋겠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과정만 보시면 충분해요.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이 들잖아. 그런 시간 때문에 또 고민이 되신다면 이 수업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충이라도 좀 알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비율과 관련된 문제들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법 한번 보죠. 자, 비율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의 출발점이. 그리고 범위 일치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서 문제를 첫 번째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뭔지 지금부터 볼게요. 일단 비법 1에 나와 있는 기본 단위하고 범위 일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단위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단위 확인. 자, 모든 표는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단위가 시험 문제에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위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 도표가 이렇게 있겠죠. 도표가 이렇게 있으면 뭐 도표 대충만 그려볼게요. 요 위에 단위라고 해놓고 뭐 퍼센트 내지는 단위라고 쓰고 수, 뭐 명,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의 단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나오는 건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퍼센테이지, 비율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를 왜 확인하라고 하냐면 수로 나와 있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비율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당연히 수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단위를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악의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수와 퍼센트를 동시에 집어넣은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끝에서 선택지에서 무엇을 끝말이 비율인지
아니면 수인지 요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그대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도표에 있는 숫자를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위라고 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죠. 만약에 제시된 표에서 비율만이 있을 경우 비율의 크기는 비교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수의 대소 관계를 파악하라라고 한다면 있는 표의 숫자를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서 조항에 따라서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직접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케이스 1이라고 하는 데 있죠. 다음 표는 A 지역과 B 지역의 수능 수험생 중 해당 연도의 사회문화 선택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때 보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퍼센테이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 표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되어 있는데 2000년하고 2010년 요 두 가지 연도의 수능 수험생 중 국민 중이 아니에요. 해당 연도의 사회문화 선택자의 비율을 파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에 A 지역에서는요 45%, B 지역에서는 45% 역시 선택을 했고요. 2010년 A 지역에서는 40%의 학생이 사회문화를 선택했네요. 자, 그리고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의 학생이 역시 사회문화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단서 조항이 하나 나와 있죠. 단서 조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단 2010년 A 지역과 B 지역의 수험생 수는 동일하다. 하지만 뭐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2000년도의 수험생 수는 제시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질문 1번 한번 보죠. 2000년에 A 지역과 B 지역의 사회문화 선택자 비율은 동일하다. 지금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선택자 비율이죠. 자, 그런데 이 표에 다 뭐가 나와 있어? 비율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이거예요. 비율의 크기는 비교가 가능하다. 비율로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2000년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이고요. 2000년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로 비율이 둘 다 45%로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율로만 물어봤어. 표에 비율로 나와 있는데 질문이 비율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으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질문 2와 질문 3, 요거 3인데 죄송해요. 질문 1과 질문 3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질문 1가 물어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이것이 눈에 띄어야지 도표 문제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2000년 A 지역과 B 지역 사회문화 선택자 요번에는 무엇? 수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무엇이었는데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율이 동일. 자,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수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45%, 45%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수험생 수 A 지역과 B 지역의 수험생 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보시면 2010년이 나왔지 2000년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수험생 정보라고 하는 부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비율만 45%다 나와 있다면 이 45%를 구성하고 있는 수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알 수 없다 X가 됩니다. 자, 1번, 2번 똑같이 2000년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A 지역과 B 지역의 사회문화 선택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비율을 물어봤고 하나는 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비율로 나와 있는 거에서 비율을 물어봤으면 그 비율을 그대로 비교하면 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봤다 그리고 그 숫자의 대소관계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부가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부가 정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반면 질문 3. 2010년 A 지역과 B 지역의 선택자 수는 동일하다. 2번과 3번은 동일한 유형의 문제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여러분들 지금 위에 수는 나와 있지 않죠. 2010년에 둘 다 몇 퍼센트? A 지역도 40%, B 지역도 40%.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결정적으로 밑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2010년 A지역과 B지역의 수험생 수는 동일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수가 둘 다 동일한 상태에서 40%라고 한다면, 즉 예를 들어 A지역도 100명의 수험생이 있고 B지역도 100명의 수험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40%는 40명일 것이고 여기에 40, B의 40%도 40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명, 40명 동일하다. 그래서 선택지 수는 동일하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2번과 그리고 지금 푸는 3번의 차이점은 부가 정보의 유무입니다. 부가 정보의 유무이죠.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부터 보자고요. 부가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비율로만 제시되어 있는 표도 무엇? 숫자 대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와 대소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당연히 수를 물어볼 때겠죠.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무엇? 부가 정보가 있는 경우이고 부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처음 도표를 볼 때 무조건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위가 명, 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퍼센테이지, 즉 비율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기초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도표의 모양새들, 도표에서 접근하는 방법 무엇이 있냐 하면 문항과 그리고 도표에 혹시라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 그리고 선택지의 범위가 일치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발문이라고 하죠. 문항. 도표의 문항은 되게 짧아요. 다음 도표를 보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문항의 길이가 유독 길어. 문항의 길이가 뭐 2줄에서 3줄까지 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항에서 해줄 얘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문항이 아니라 다음 표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인지에 대한 만약에 설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설명이 있다면, 표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의 밑줄, 그 설명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서 모집단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다음 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이다. 이 표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모집단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쵸? 문항에서 이런 거 있으면 꼭 찾아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표는 대한민국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엇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모집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죠. 문항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표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 우리는 도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단위에 나와 있고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표에 대해서 제목을 적어 놓는 경우야.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이다. 이런 거 있으면 역시 여기서도 뭐가 모집단이 나타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도표를 만든 전체 집단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도표나 표의 제목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도표 보지 마시고 선택지로 가세요. 선택지로 가셔서 문항에서 제시된 모집단과 선택지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일치하는지 여부, 범위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시면 최소한 선택지 하나, 많게는 2개까지는 선택지가 소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확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모집단 찾아내는 연습, 이것도 도표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딱 풀기 전에 먼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도표는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와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문 문항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좀 특이한데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여기서 이것이 모집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응답자 중에서 무엇을 한 아이들은 몇 %였다라고 하는 것과 국민 중에서 무엇을 한 아이들은 몇 %였다 이런 것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 도표를 풀면 여러분들 항상 하는 게 뭐야? 숫자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앞뒤말 전혀 안 봐요. 오로지 나는 숫자만 보겠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분명히 제시된 도표에 어떤 퍼센트들이 나와 있겠죠. 여기 있는 것도 이 도표에 있는 퍼센트일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이 도표에 있는 퍼센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 숫자, 익숙한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도표에서. 무엇? 이거는 도표 중에서도 범위 일치의 문제이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얘기하면 이 응답자는 당연히 뭐겠어요? 인터넷 이용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거 국민 중에서라고 하는 이 문제적인 단어죠. 국민 중에서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용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가 뭐야? 인터넷 이용자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이 훨씬 더 큰 개념, 그 안에 인터넷 이용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정보와의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를 가져왔다라고 하더라도 숫자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중에서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어떻게 다 오답으로 소거해 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만 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여러 가지 뭐 한 세 문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에서 3문제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와, 엄청나게 많은 시간, 1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하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문제 풀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내년에 저를 또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항과 제목 그리고 선택지의 범위 일치 항상 신경을 쓰고 문항을 좀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있네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 이 문제는 도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자료 수집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래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자고요.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울이 될 수가 있고요. 서울만 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 사는 분들도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수도권에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시험 문제는 수도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꼭 누구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도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문항과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택지에서 무엇이 나왔다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몇 %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퍼센트 보지도 마세요. 서울시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수도권이라고 하는 범위 일치가 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문항은 여기서부터 끝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많이 나오는 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표이다. 이거는 연구 과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다른 거에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 정리 한번 해보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 같이 항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갈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거의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죠.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은 당연히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는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청소년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를 1년 꾸른 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학교를 빨리 간 애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극소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즉 학교 내의 청소년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를 충실하게 다니셔서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학교를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적인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조차 받지 않고 삶의 전선,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두 친구들, 두 종류의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차근차근 다닌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친구들이 세상을 보는 것, 제도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뭐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뭐 소년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학교 내의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같이 연구해야지 청소년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고 또는 도표에서 선택지에 항상 무엇이 나오냐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중고등학생은 몇 퍼센트가 이렇다라고 말을 바꿔요. 그래서 청소년을 연고 대상으로 할 때 중고등학생이 나오면 이 문제는 퍼센테이지까지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수를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 자체로 소거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교과 과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소개 한번 해볼게요. 1인 가구라고 하는 거 우리 참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을 1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도표에서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무엇?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독거노인이라고 한다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 65세 이상의 노인을 얘기하겠죠. 자, 독거노인이 분명히 1인 가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1인 가구가 독거노인인 건 아니죠.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중년도 있을 수가 있고 청장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즉 도표가 1인 가구의 무엇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도표인데 선택지에 독거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 틀린 선택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아주 중요한 거 배웠어요. 도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숫자부터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바깥에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금 단위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부가 정보 같은 것들 중에서 문항과 제목 그리고 선택지의 범위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좀 파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도표 보는 것이지 숫자 보는 것이지 무조건 숫자부터 본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숫자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에서? 비율 문제에서요. 근데 이게 비율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복지 문제라든가 부양비 문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큰 산 두 가지는 뭐 거의 100% 비율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율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숫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100%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도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 100%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조건 봐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친절한 시험 문제가 있고 친절하지 않은 시험 문제가 있어요.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불친절한 시험 문제죠. 친절한 시험 문제는 뭐냐면 100%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많이 보는 거 있죠. 상중하, 상중하 문제. 자, 이럴 때는 100%가 여기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요 규팅이. 이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더했을 때 무엇이 된다? 100%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돼? 단순 비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0%가 여기 있을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 100%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더해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보셔야 돼요. 더해서 100%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대소 관계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숫자가 너무 커? 그럼 100%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좀 지워보고 뭐가 있냐면 숫자가 너무 커. 알고 봤더니 100%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숫자 하나하나는 다 더해서 100이 아니라 상을 다 더했을 때 100, 그 다음에 중을 이쪽으로 다 더했을 때 100, 그리고 하를 다 더했을 때 100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얘는 비교가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얘하고 얘하고 얘는 비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는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다? 얘와 얘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기준칙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비율이 나와 있을 때 비교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에서만 할 수 있어요. 동일한 기준에서만 할 수 있다. 즉 100%가 만들어지는 숫자만을 비교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100%가 서로 다른데 얘가 A라고 한번 해보죠. 얘가 그리고 C라고 한번 해보세요. A하고 C를 비교하는 것은 이 자체로는 불가능하다. 요거예요. 다만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부가정보가 항상 얘기하는 있을 경우예요. 부가정보.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을 이렇게 쳐놓는 거죠. 별을 이렇게 쳐놓고 이런 거 있죠. 상층의 인구는 뭐 하층 인구의 2배이다. 뭐 이런 식의 부가 정보가 있지 않고는 비교가 직접 비교가 이렇게 써야겠구나. 직접 여기네.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100% 축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10년과 2020 무슨 지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땡땡이 있고요. 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가 여기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100% 2010년에 A1, A2, A3는 비교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2020년에 B1, B2, B3는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 얘하고 얘죠. 여기 있는 A1과 B1은 서로 다른 기준에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갖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자고요. 다시 얘네들이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부가 정보가 있으면 돼요. 단서 조항에서 얘 2020년 땡땡이 2010년의 땡땡의 4배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선생님, 이게 시험 문제 푸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데 선택지에서 직접 비교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는 고민할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비교 안 되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소거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기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가 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유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도표로 바로 가지 마시고 선택지 보고 이런 것들 다 제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도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즉 1번 선택지부터 5번 선택지까지 다 계산하고 있을 때 되게 답답해요. 막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계산을 하고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푼다라고 하더라도 17개의 이론 문제를 10분 내에 풀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못해요. 저는 가끔 해요. 네, 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론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들이 아마 15분 내에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구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논리 구조형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겁나 잘하는 친구들도 15분 내에는 못 풀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20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도표 3개를 몇 분 내에 10분 내지는 뭐 9분 아니면 뭐 7분 내에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를 다 계산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들 선택지 15개 1분만 해도 와우 15분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거 모를까 교수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에서는 문항만 봐도 소거가 되는, 즉 답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비교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단위 일치가 안 된 거, 그리고 범위 일치가 안 된 거, 이런 것들 보자마자 바로 X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내지는 3개의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해야지 9분이라고 하는 시간,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3가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2번과 3번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4번 단서 조항 또는 부가 정보를 확인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의 도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표 밑에는 항상 이렇게 별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별표에 이런 것들이 있죠.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부양비 문제에서 특히 그래요. 부양비 문제에서 뭐 총 부양비는 블라블라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런 의미 없는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별 2번째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2014년 A 지역 인구는 몇 명이다. 또는 2015년 A 지역의 증가율은 몇 %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문항을 풀이하는데 필수 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단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야만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 문제에만 특화되어 있는, 이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부가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풀이에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부가 정보를 문제풀이에서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푸세요. 여러분들 문제 잘못 푼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답이 나오던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운빨이 좋아서인 거죠. 가끔가다 그렇게 있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잘못 풀었는데 답만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뭐 동그라미 해놓고 와 나는 이제 도표가 완성됐어. 100% 장담하는데 수능에서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가 정보에 나와 있는 특화된 자료가 내가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결론은 이런 거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표에 있는 숫자 이거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보고요? 단위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 물론 단위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표 안에 퍼센트 내지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 이 단위부터 보시고, 2번째 문항이 너무나 길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도표에 제목이 있다면 여기에 혹시 무엇이 나와 있는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이 모집단이 나와 있을 때는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 모집단과의 일치, 범위의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불일치가 있는 항목이 있다면 불일치가 있는 선택지는 과감하게 소거하자라고 하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도표의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찾자? 여기 있는 100% 라인, 이 100%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자. 이것이 3번째였고요. 그리고 4번째, 항상 있어야 되는 부가 정보를 확인하자. 그 부가 정보 중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가 정보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풀이에 확인하자, 풀이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도표를 대하는 첫 번째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기본기가 남아 있어요. 근데 강의 오래 하는 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맛보기예요. 왕초보 초간단 도표 비법 첫 번째 비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리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첫째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